딱딱한 법의 속살. 심쿵하게 파헤쳐드립니다. 본격 법조 예능 불타는 감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감기가 더 심해지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선거도 지고 했더니. 아직 당적을 갖고 계신가요? 예, 그럼요. 아, 예. 그러시구나. 일만의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사과드립니다. 더 헬스케지신 것 같은데 감기도 안 걸리셨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초췌해지셨나요? 단식 투쟁하고 있습니다. 본사로 복귀하기 위해서. 아, 서초동에서 빨리 돌아오게 해달라. 그럼요. 예. 이 방송을 모 국장께서 꼭 보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를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파견 해제되려면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이 돼야 다 가능한 거 끝났어요. 아닌가요? 수사 다 끝났으니까 오늘 방송 보시면 아마 저를 복귀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방송 내용이. 안 되는 쪽으로 자꾸 몰아가는 이런 방송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경향신문 보도가 4월 10일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달이 다 돼가고 있고 그 홍준표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 윤아무개 씨 여러 번 부르고 있고요. 이완구 총리 쪽도 그런 어떤 그 동선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완구 총리 재선거 할 때 그 사무장이라던가 이런 실무자들을 계속 부르고는 있어요. 뭐 일정을 담당하는 수행비서나 이런 사람들을 먼저 부르면서 그걸 또 공개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참 이례적인 것 같아요. 당사자를 부르기 전에 그 사람들 부르고 그러고 나서 또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주위 사람이 갔다 오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인지상정상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왔냐. 이런 게 계속 오고 가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뭐 홍준표 지사를 부른다든가 이완구 전 총리를 부르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 그 일정 담당자 같이 불러가지고 같이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참 할 수 있구나. 예 특이한 수사기법으로 얼마나 밝힐지 정말 모르겠어요. 수사팀이 점점 신뢰를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좀 웃기는 거는 이 정도 사건에서 지금 경향신문이 한겨레신문을 제치고 단독을 한 게 한 달 정도 됐잖아요. 이렇게 의혹이 있는 8명 리스트가 나오고 수사팀이 쫙 출범을 했잖아요. 예, 그때 가장 여론의 지시가 많을 때니까 그렇죠. 예. 그 8명 집을 쫙 일단 압수수색을 쫙 그렇게 많이 하죠. 예. 예, 그렇게 실제로. 한번 하면서 여론을 확 몰아가면서 수사를 했어야 되는 수사인데 어려운 예. 수사니까. 예를 들어서 8명의 가택이나 이런 걸 압수색을 딱 하면 거기서 실제 뭘 못 찾아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찾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의외로 사람들이 그 못 숨기고 오물쭈물하다가 그 압수색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걸 아는 사람들한테 분위기를 딱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난다. 네. 지금 이거 뭔가 하려고 그런다. 그런 거를 주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도 압수색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초기에 실기해서 이 수사의 동력을 스스로 놓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정도 있으니까 그 사정을 잘 아는 김원철 기자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제 뭐 별거 없을 거다. 대선 자금은 뭔 말이냐 막 이러니까 여기 제일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건 관계자들이란 말이에요. 네. 불타는 감자를 보고 나서 이거 진술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멈추는 거구나. 그럴 수 있죠.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네요, 저희가. 네. 그럼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어떻게 대처할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으셨던 셈이 되겠네요. 넘치고 넘치죠. 넘치고 넘치고 최근 계속 소위 말하는 이제 출근 브리핑을 하고 네, 계신데 출근 브리핑하고 계시죠. 계신데 며칠 전에 한번 짜증을 버럭 내가 매일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 막 짜증을 내셨다고도 하는데 1일인가 그때는 그 출입 기자들 경남도 출입 기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개인적으로요? 네, 아니 뭐 개인적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쨌든 공보실을 통한 것 같은데 이메일을 보내서 법리 설명을 쫙 네. 강의를 하셨어요. 내가 무죄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왜 매일 찾아가서 물어보냐고 역정을 내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직접 먼저 보내서 설명하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리고 물론 홍준표 지사가 지사면은 굉장히 높은 분이고 또 법률 전문가기도 하고 검사 생활도 오래 하고 했지만 어쨌거나 지금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입장인데 그렇죠. 뭐가 증거 능력이 있니 없니 하는 거는 그건 좀 상당히 웃기는 일이죠.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를 이렇게 변호하고 방어할 권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하고 방어하려면 나는 그날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네. 나는 깨끗하다. 이것까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성완종 회장이 리스트를 쓴다거나 진술한 거에 대해서 아니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안 그랬다 하면 되지. 이 진술이 증거 능력이 있네 없네 하는 거는
판사가 하는 거지. 그걸 왜 자기가 하는지 참. 약간 그 피의자의 변호인 같은 행세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도 좀 이제 그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변호사들 요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변호사가 얘기해주게 하면 되는데 참 특이하시대요. 뭐 본인 스타일대로 대응하시는 것 같아요. 검찰 출신이시라 또 그러신 거 아닌가? 검찰 후배들을 상대로 약간 좀 가이드를 주시는 건 아닌가? 그거 영향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 가이드에 맞진 않을 않을 겁니다. 것 같긴 한데, 근데 홍 지사께서 지금 계속 주장하시는 게 일종의 뭐 메모, 남긴 메모는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런 주장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왜요? 그게 왜냐하면 원래 예를 들어서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돈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준 사람이 줬다고 한다. 네. 그러면 받은 사람 쪽에서 나는 안 받았는데 억울하다. 그러면 줬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법정에 불러서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종교 재판할 때는 아니 누가 네가 받았다고 얘기했어 하고 이 신문 물어볼 권리를 안 줬거든요. 근데 이제 근대 형사사법에서는 주는데 문제는 지금은 성한종 회장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는 말한 당사자가 법정에 나와서 자기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거에는 예외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금처럼 이렇게 사망했거나 죽었을 경우에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홍준표 지사가 그 말 쓰셨는데 특신 상태,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일 때는 그 반대 신문을 안 해도 증거를 쓸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얘기했다거나 뭐 다른 뭐 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얘기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자기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이런 거는 증거 능력이 원칙적으로 있다고 보이죠. 이거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옛날 에피소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박철원 전 의원하고 예. 홍준표 지사가 예전에 이제 피의자와 검사로 한번 만난 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박철원 전 의원께서 그 뇌물 사건의 피의자였고, 예. 그때도 이거랑 지금 똑같은 이슈가 있었어요. 저 사람이 한 말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때 홍 지사께서는 지금과 전혀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면서 저건 믿어야 된다. 예. 라고 주장을 했고 또 당시 약간 형사소송법에 빈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파고 들어가지고 박철원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게 자기는 당했다라고 회고록에서 주장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돈을 주고받았냐 하는 거는 본인들 외에는 알기 어렵죠. 그렇죠. 옆에서 본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네. 근데 이제 그 판사가 결국에 가서는 여러 가지 증거를 놓고 판단을 하는 건데 성한종 회장의 인터뷰 내용이나 리스트를 판사가 판단하는데 그 증거 자료를 쓸 수 있냐 없냐 하는 네. 문제인데 그거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히 있다. 네. 충분히 있다고 지금 보고 계시니까 한마디로 홍준표 지사의 의견과는 조금 반대되는 의견이신 거죠? 예. 그럼 보통 수사 받으러 가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들어가나요? 보통 그렇죠. 보통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 해도 자기 일이 되면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예전에 글을 쓰셨죠. 예. 정말 제가 수사 잘 몇 달 받는 거. 전까지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조사받는 것도 봤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형사소송법 강의하는 교수가 수사받는 것도 봤고 뭐 여러 변호사 뭐 많이 봤는데 다 잘 못합니다. 본인 일이 되면 예, 본인 일 되면 못해. 지금 홍 지사님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완구 총리도 그러셨지만 전 총리도 그러셨지만 굉장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계속 말꼬리가 잡히거든요. 근데 대개 사람들이 못 참아요. 그러니까 아예 딱 자르고 그 예를 들어서 홍 지사가 출근하실 때 기자들이 그거 물어보면 나는 지금 여기 지사로 일하러 왔으니까 형사 문제는 내 변호인인 누구한테 물어봐라 하고 떠넘겨야지 이게 대답을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 질문에 답을 하려고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전에 그 한겨레 기고하셨던 그 문제 수사 잘 받는 법 네. 거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예.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게 저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감동받았어요 그때. 근데 진짜 맞는 얘기예요. 근데 하여튼 저도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수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제가 잘할 것 같거든요. 변호인이 없어도. 근데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받아 본 적이 한 번 있는데. 꼭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자꾸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좋은 변호사 있습니다. 하여튼 홍 지사 문제가 지금 가장 아마 조만간 결론이 어떤 식으로든 나지 않을까 모두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고요. 이완구 전 총리도 뭐 나름대로 수사를 좀 할 여지가 있어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지금 비타 500 관련해서
조금 다른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때 지금 현재로는 이완구 총리가 그 비타500 박스 안에 5만 원권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고 그런 알려져 얘기가 있잖아요. 알려져 있죠. 예. 근데 이게 약간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는데 성완종 전 회장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 네. 예. 그 말씀이 있고 나서 경향신문이 따로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을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그 워딩이 구체적이다 보니까 네. 약간 음료수 이름까지 딱 그러니까요. 분명해서. 사실로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비타 500에 3천만 원을 얻다는 건 뭐 처음 나온 뇌물 그렇죠. 공여 방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한겨레 팀에서는 실제로 3천만 원을 마이너스 대출 받아서 저희가 비타 500 박스에 넣는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네, 옛날에는 사과 상자, 그렇죠. 굴비 상자 이런 거였는데 진화한 거죠. 네. 네. 하여튼 그렇게 되게 화제가 됐던 내용인데 지금 약간 알려지기로는 그건 좀 잘못 알려진 게 아닌가. 어떤 점이 틀렸나요? 틀린 것 아닌가, 틀린 것 같다 정도로 검찰이 파악을 하고 다른 방법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건네준 건 사실인데 그렇죠. 예. 비타 500 상자는 아니다. 날짜도 아닌 것 같고. 날짜도 예. 아니고. 날짜도 지금 4월 4일 3천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3천만 원을 만약에 제가 준다고 쳤을 때는 뭐 그냥 막 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또 은밀하게. 잘 보이려고 주는 건데 그냥 대봉투 같은데 이렇게 넣어서 주면 되지. 서류봉투. 서류봉투 같은데 굳이 들고 가기도 남사스럽게. 비타 500. 네. 그렇죠. 보통 이 정도 진술 나오면 네. 재판정에서도 굉장히 상당히 인정을 그렇죠. 받죠. 예. 근데 하여튼 지금 계속 수사가 늦어지면서 홍준표 지사하고 이 이완구 전 총리 사건만 계속 논란이 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안 좋은 시각으로 보다 보면 검찰이 거기에 한정하려는 게 아닌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대선 자금이나 이런 정치 자금을 전모를 파헤쳐야 되는데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안 좋은 시각이 아니라 정확한 시각입니다. 당연하죠. 아무 의지가 없습니다. 아무 뭐 의지가 없고. 대선 캠프로 건너간 자금이 있다. 경남 그렇죠. 기업에서 그런 얘기도 그렇죠, 있던데 그렇죠. 최근 수사가- 아주 의미 있는 보도가 있었죠. 예. 경남 기업의 그 한 아무개 전 부사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재무 담당을 오래 하셨고 성완종 전 회장의 최측근. 이분이 그러니까 그 성완종 회장이 만든 비자금 같은 거를 거의 다 직접 현금화해서 성완종 회장을 갖다 줄 정도로 최측근인데 이제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분이 검찰에 여러 번 조사를 받았고 또 되게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 협조를 하고 있어서 아무 지금 구속도 안 되고 불구속 상태로 써갖고 있잖아요. 협조하는데. 네,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의 멘트가 최근에 보도가 됐는데 2012년 대선 직전에 성완종 회장실로 박근혜 캠프 관계자인 김아무개 씨가 왔고 예. 2억 원을 전달했다. 근데 그 돈의 명목은 뭔지는 나는 모른다.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알려져 있고 요게 이제 성완종 전 회장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경향신문하고 통화하면서 홍문종 그 당시 그 조직 담당 본부장이죠. 조직총괄 본부장. 그분에게 대선 직전 2억 원을 줬다. 이거랑 시기와 금액이 같다. 얼추 거의 같으니까 그럼 김아무개 그분을 거쳐서 홍에게 간 그거 아니겠느냐고 이제 저희가 시나리오를 쓰는 건데 근데 그 김아무개 그 지목당한 그분은 지금 펄쩍 뛰고 있습니다. 받은 그런 적이 없다. 네, 받은 적이 없다. 그 격리 담당하시는 분들은 보면 정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대단한 충성심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 중소기업에 오래 격리 담당하시다가 퇴직한 분을 봤는데 재직할 때도 차 밑에 비밀 공간을 만들어서 장부를 갖고 다녔다. 그리고 차 자기는 밑에요? 예, 죽을 때까지도 이 얘기는 안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너가 믿는 사람들일 텐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좀 잘 되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이제 당연히 언론들이 흥분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드디어 대선 자금 수사를 들어간다 막 이러는데 수사팀이나 저기 검찰 고위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분위기는 물론 페이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약간 수사할 시간을 벌기 위한 페이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크겠죠, 검찰이. 뭐 모르겠습니다. 페이크를 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언론에 식의 뭔가 한다고 기대를 하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처럼 해서 막 얻어맞다가 나중에 결과를 내놓으면 이제 찍소리를 못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언론도 이렇게 이거를 비판을 해야 되는 건가 안 해야 되는 거 되게 애매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비판했다가 하기는 좀 애매하죠. 잘 모르니까 우리가 100%를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일단 공식적인 분위기는 홍하고 이야기도 바빠 죽겠고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지금 대선 자금 얘기는 너무 앞서간 얘기다. 너무 앞서간 얘기고 이거는 수사를 거의 망치려는 그런 의도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사실은 만약에 성 회장이 지금 살아 계셨으면
그 김아무개라는 분이 만약에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부인하면 사건이라는 게 항상 독립적으로 딱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난생 처음 보는 사람한테 2억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얘기하다 보면 이게 되는데 글쎄요. 참 그 부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 한전 부사장이라는 분, 이분 진술과 이분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소환 조사 받을 때 네. 패션에 대한 무슨 그런 룰 같은 게 있나요? 여자 같은 경우는 좀 옷을 어둡게 입고 여자는 뭐 하든지 그 참 이게 잘못된 건데 음. 그 시드니 셀던의 소설 중에 천사의 분노라는 거 있거든요. 너무 옛날 걸 아니고 그게 되게 옛날 겁니다. 네. 근데 거기 이제 그 주인공이 여성 변호인인데 법정에 나갈 때 패션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볼 때 세련되면서도 화가 날 정도로 세련되진 않고 남자들이 볼 때 매력적이면서도 이렇게 막 하는 그게 있는데 재판 받으러 올 때 이렇게 어쩌다 재판 제 순서를 기다리느라고 보면 재판 받으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옷을 저렇게 입었을까 싶은 분들이 있어요. 막 찢어진 청바지에 이렇게 입고 오면 뭐 굳이 여기서 뭐 정치인들은 다들 능수능란 하시니까 정윤회 씨가 검찰에 왔을 때 옷 잘 입었다고 참 그렇죠. 얘기가 있었죠. 네. 예. 그래요? 그때 정말 로맨스 그레이의 표본같이 입으셨다고 아. 여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목소리가 되게 좋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체격 몸매도 좋죠. 몸매도 좋고. 예. 네. 호남이더라고요. 홍준표 지사도 기대됩니다. 저 이완구 총리가 더 기대되는데. 저희가 성완종 사건 지금 3번째 다루고 있거든요.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뭐 빼자니 그렇고 하자니 자꾸 한 얘기를 하고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어쨌든 수사가 진행되는 한 저희가 명실상부한 법조 예능을 내세우고 있으니까 끝까지 다루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얼마 전에 세월호 2심 선고가 있었는데 네.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서요, 1심하고. 지난달 28일에 있었고요. 광주고법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거는 그 이준석 선장 이게 살인죄가 인정이 됐죠. 1심에서 인정이 안 됐고 그 판단이 달라진 거는 이제 퇴선 명령의 유무. 1심은 퇴선 명령을 했다. 그리고 2심은 사실상 퇴선 명령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죠. 무기징역형이 선고됐고 그 재판장께서 비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잠깐 읽어드리면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장이 구조 헬기를 타고 먼저 빠져나오는 것과 같은 행위다. 또 당직 의사가 생명이 유독한 환자를 버리고 탈출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럼 만약 이거라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인정이 될까요? 그렇죠. 당직 의사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소방관은 조금 좀 다른데 왜냐하면 당직 의사는 이 수술을 한다 그래서 본인한테 어떤 위해가 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소방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야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은 다른데 네. 근데 선장도 거의 그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방대장 위치 쪽에 가깝다는 거죠. 아니 그 중간쯤에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1심하고 2심하고 달라진 거 왜 살인을 인정했냐면 1심에서는 승객들 보고 제자리에 있지 말고 내려라라는 방송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거는 했다. 잘 하진 못했어도 근데 항소심에서는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도망가면서. 근데 그걸 한다 그래서 여기 본인한테 위험해지진 않잖아요. 뭐 그 사람 그 안에 계신 분들 탈출한다 그래서 본인이 못 탈출하는 건 아닌데 저는 그 판결이 맞다고 봅니다. 네. 판결이 맞다고 본다는 거는 살인죄를 인정할 만하다? 아, 근데 이제 그 경우에 과연 이제 이 지위 자체는 그런데 거기서 이거 지금 방송을 안 한 거를 가지고 이게 살인이라고까지 해야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저도 이제 파견 나가 있는 김에 여러 법조인들 견해를 들어봤는데 예. 판사들은 굉장히 물론 이 판사님도 굉장히 엘리트 출신이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예. 좀 비판적인 견해가 많더라고요. 망신이라는 그 말씀까지. 정도인가요? 법리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견해가 좀 다수인 것 같아요.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왜 그 지금까지 거의 인류 역사상 거의 처음이네요, 몇 번 안 될 거예요. 네. 그 거의 처음에 가까울 겁니다. 이 침몰한 배 선장을 살인죄로 기소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법리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대부분의 분들도 알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 죽어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하면서 뭐 죽어도 할 수 없지 나만 도망가면 돼 하고 요렇게 미시적으로 잘라놓고 보면은 그러면 미필적 고의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항상 조금 따라서 전반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살인이라면 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결국
배를 침몰시켜서 사람을 죽였다는 건데 네. 그거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 박태환 선수가 예. 한강변에 있는데 예. 어린이 하나가 물에 빠졌어요. 예. 살려달라고 막 예. 하고 있어요. 근데 박태환 선수가 모른 척하고 가버렸어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될까요? 그건 안 됩니다. 안 되나요? 예, 왜냐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 사건이 되려면 기본적으로는 구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여야 됩니다. 그게 뭐 인간적인 의무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판례가 둘이 술 먹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가다가 한 명이 비탈게 떨어졌어요. 놓고 갑니다 그냥. 그 무죄 났잖아요. 아, 근데 그 법적인 의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대개의 범죄는 자기에 의해서 적극적인 어떤 행동에 의해서 하는데 그럼 아까 제가 예로 든 케이스에서 박태환 선수 자리에 한강 순환 구조대 문 될 수 있죠. 아니면 부모라든가. 부모. 그 사고 원인에 대한 판단도 좀 미묘하게 달라진 게 있다고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살인죄 인정 여부보다는 이 사고 원인에 대한 판단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세월호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간단히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1심은 그 사고 원인 판단을 했어요. 그죠? 했죠. 예. 했어요. 예. 대각도 조타를 뭐 안 했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했다. 이게 쉽게 1심이 말하면 되니까. 핸들을 너무 확 돌렸다는 거죠. 확 돌렸다는 예. 거죠. 정작 핸들을 돌린 사람과 핸들을 돌리라고 지시한 사람들은 둘 다 절대 아니라고 했고 그렇죠. 그 차 운전하고 아주 다른 건데 차 운전은 혼자 돌리니까 이 사람밖에 없는데 배는 뒤에서 몇 도 돌리세요 하고 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서 얘기한 사람도 나는 5도 돌리라고 했다. 그리고 앞에 돌린 사람 나도 5도 돌렸는데 이게 배가 돌린 거에 비해서 훨씬 훨씬 더 더 갔다. 넘어가신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15도 이상 돌렸다고 지금 1심 재판부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배가 넘어갔다는 건데 이 두 사람이 한 얘기는 배가 35도까지 돌릴 수 있게 돼 있는 건데 15도를 내가 잘못해서 돌렸다고 한들 그게 배가 넘어가면 안 되지 않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1심에서는 그걸 인정을 했는데 2심에서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대각도 조타를 네. 급회전을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렇죠. 네. 형사적으로는 아직 알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전체 원인을 모른다고 한 건 아닌 한건 게 아니고, 예. 왜냐하면 그 짐을 너무 과적하고 그건 다 또 제대로 인정했죠. 묶지 않아가지고 조금 틀었는데도 이 짐이 쏠리면서 넘어갔다. 그런 건 다 인정했는데 예. 그 결정적인 어떤 그 핸들을 틀었냐 말았냐 한 거는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알 수 예. 없다. 그러면 사람의 책임이 조금 덜어지고 배의 기계적 결함 그러니까 조금만 돌렸어도 확 아 그게 기계적 결함일 수도 있는데 네. 설사 기계적 결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짐을 규정대로 싣고 제대로 묶었으면 안 넘어갔을 거라는 거죠. 그 부분은 명백히 사람의 잘못이죠. 그래서 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도 그런 그 제도적 개선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을 밝히는데 좀 더 집중을 해서 우리 사회 동력들이 좀 그런 쪽에 집중이 돼가지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고 나아지는 그런데 기여하는 진상조사 활동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가 세월호를 극복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 화에도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세월호와도 관련된 질문인데요. 불타는 감자 재미있게 보는 시청자입니다. 세월호 일주기가 얼마 전이었죠. 문득 생각이 났는데 당시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조직을 해체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막 해체가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해경이 침수된 차에서 여성을 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럼 아직 해체가 되지 않은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뭐 대통령이라고 해서 막 해체할 수는 없죠. 그리고 지금 그 해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이상한데 해경을 해체한다 그러면 해경을 다 없애고 해경들을 다 집에 퇴직시켜가지고 보내는 거죠. 집에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법적으로는 뭐 해체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원래는 해경이 이제 해양수산부 산하로 속해 있었는데 외청이었는데 국민안전처라는 게 생겼죠. 네. 세월호 참사 이후로 국민안전처라는 게 생기고 해양경비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해경이 국민안전처에 속해지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소속이 변했고 했는데 하는 일은 거의 똑같고 지난 뭐 말씀하신 대로 뉴스에서 해경이 침수된 차에서 여성을 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도 실질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변한 게 없네요. 별로 변한 게 없는 거죠. 사실은 해경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특히 그 중국 불법 어선들 목숨 걸고 어린 하시죠. 목숨 걸고 하시고 또 물론 해경이 잘못한 것도 이 사건의 이 세월호 참사를 보면 되게 많지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더군다나 해경 해체라 그러면은 무슨 뭐 그럼 앞으로
이런 참상했을 때 누가 나가서 해군이 구할 건가? 뭐가 대안이 있어야지 그냥 막연히 해체라 그러는 거는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그렇죠. 사건 나고 개인적으로 놀랐던 게 해경이 구조 업무도 하지만 구조 업무보다는 단속 업무에 훨씬 더 특화되어 있는 조직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죠. 되게 놀랐어요. 잘 몰랐죠 우리가. 네. 저는 그래서 사실은 해경을 뭐 예를 들어 책임자만 이렇게 교체하고 오히려 더 강화한다는 발표를 할 줄 알았는데 해체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항상 예측을 빗나가시죠. 항상 충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저희가 담다듬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이나 법과 관련해 궁금하신 내용이나 제보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potato-on-fire@한이.co.kr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뜨거운 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